오늘 아침 일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오승원입니다. 3일절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연휴가 끝나고 나니까요, 3월 업무가 시작되는 첫날이기도 하고요. 무엇보다 우리 학부모님들이 무척 기다리시던 날입니다. 오늘 2024년 새학년 새학기가 시작되는 날인데요. 방학 동안에 아이들 챙기기 힘들었다는 부모님들이 연휴 동안 만세를 부르면서 아이들 학용품을 챙기시더군요. 네, 제 친구도 그렇고요. 전주에서 온 그 친구. 드디어 아이들이 등교를 합니다. 이제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아이들부터 입시를 끝내고 대학 생활을 시작하는 학생들까지 다들 설렘과 긴장감이 교차하는 날일 텐데요. 지켜보는 부모님들의 마음은 여기에 걱정도 더해지시겠죠. 달라진 환경에 우리 아이가 잘 적응할까? 친구들과 잘 지낼 수 있을까? 학업을 잘 따라갈까? 이런저런 걱정이 앞서실 텐데요. 학교 생활은 아이들 스스로 사회성을 키워가고 성장하는 과정인 만큼 적당한 거리에서 잘 지켜봐주고 응원해주는 게 어른들의 몫이겠죠. 또 어른들이 각자 위치에서 해야 할 일들을 잘 챙겨야겠습니다. 정부가 이달 말까지요, 전국 6,300여 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교통안전과 유해환경, 식품안전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한다고 하는데요. 특히 새학기가 시작되는 3월에 아이들 교통사고가 급증한다고 합니다. 어른들 부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불법 주정차나 과속 절대 주의하시고요. 또 꽃샘추위가 이어진다고 합니다. 오늘 좀 따뜻하게 입혀서 든든하게 입혀서 등교시키셔야겠습니다. 3월 4일 월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네, 아침 인사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하고요. 그쵸, 이게 미세먼지죠? 전 지금 출근하다가 이게 안개인가. 네, 여러분 미세먼지인 것 같습니다. 안전운전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 이번 주 농작업 정보 시간 준비되어 있고요. 건강의료 처방전 시간에는 미세 플라스틱의 위협을 줄이려면 물을 끓여 먹는 게 좋다는데 무슨 얘기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또 하나의 세상 IT 시간에는요, 통신의 미래를 엿볼 수 있던 최근 열린 MWC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라는 행사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들 참여하실 수 있는 퀴즈 오늘 드릴게요. 해양수산부가요, 3월 이달의 수산물로 이면수어와 이것을 선정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여름 산란기를 제외하고 거의 1년 내내 먹을 수 있는 흔한 조개지만요, 봄철에 가장 크고 맛이 좋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시원한 맛을 내서 찌개와 같은 국물 요리, 특히 이 칼국수와 봉골레 파스타 등에 많이 쓰입니다. 이것은 이름이요, 호미로 갯벌을 긁는 소리와 비슷하다고 해서 지어진 이름인데요. 뭘까요? 호미로 갯벌을 긁는 소리. 자, 추첨을 통해서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웰빙 혼합 잡곡 세트를 한 분께, 향긋한 커피를 드실 수 있는 모바일 커피 쿠폰을 4분께 드리겠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은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진짜로 안개가 있긴 하네요. 경기 남부와 충청권, 전라권 일부 지역에요,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낀 곳이 많다고 합니다. 초미세먼지 또 미세먼지도 나쁨이래요. 네, 여러분 혹시 오늘 마스크 끼는 거 어떠십니까? 네, 추천드립니다. 자, 한 주간 농가에서 알아둬야 할 주요 농작업 정보를 전하는 시간입니다. 어제 3월 3일은요 농협에서 정한 삼겹살 데이였는데요. 돼지고기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소비하는 육류죠. 국민 한 사람이요 1년 동안 소비하는 양이 무려 몇 킬로일까요? 네, 30kg 정도라고 합니다. 네, 이번 주 농작업 정보 시간 마침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한국형 흑돼지 품종 우리흑돈과 난축 맛돈에 대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농촌진흥청 대변인실의 정병진 농촌지도관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한국형 흑돼지 우리흑돈 그리고 난축 맛돈, 이거 왜 개발하게 된 걸까요?
네, 우리나라 돼지 재래 흑돼지는 네. 맛은 뛰어나지만 생산성이 낮아서 사육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맛이 좋은 우리나라 돼지 혈통을 이어받아 맛이 좋은 재래 돼지의 장점을 살리고 생산성을 보완해서 우리 흑동과 난충마톤 품종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는데요. 맛이 좋다는 소문이 늘면서 점차 찾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 저는 몰랐는데 우리 흑돈이랑 난축 맛돈, 좀 어려운데요. 난축 맛돈, 어떤 특성이 있길래 맛이 더 좋은 걸까요? 네, 먼저 우리 흑돈은요. 국립축산관에서 복원한 재래돼지와 자체 개발한 개량종을 활용해서 2015년에 개발이 됐는데요. 국내 품종만으로 개발한 유일한 흑돼지 품종입니다. 근내 지방 함량이 높고 탄력 있는 육질과 단단한 지방이 특징이고 육즙이 풍부하고 고소한 맛이 나기 때문에 전문 미식평가에서 일반 돼지고기에 비해 고기색이 좋고 향미가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네, 그러면 난축 맛돈은요? 예, 난축맛도는 육질이 좋은 제주 재래돼지와 번식 능력과 성장성이 좋은 랜드레이스라는 외래 품종을 활용해서 2014년에 개발한 품종인데요. 근내 지방 함량이 10% 정도로 높아 육질이 부드럽습니다. 그리고 수분을 보존하는 능력이 좋아서 가열할 때 수분 빠짐이 적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삼겹살 목심 외에 비선호 부위인 등심과 뒷다리 등도 구워 먹을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 진짜 맛보고 싶은데요. 이거 어디서 구입을 해야 하는 건가요? 네, 온라인을 통해 검색하시면 구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난축맛돈 인증식당 등 전국에 약 40곳에서도 판매되고 있습니다. 네. 돼지고기는 필수 아미노산, 비타민 등 영양소가 풍부해서 환절기에 먹으면 좋은 영양식이 될 수 있습니다. 봄을 맞이하여 우리 흑돈과 난축맛돈을 통해 조금 색다른 특별한 돼지고기만 느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맛있는 우리 흑돼지 드시고 환절기 잘 이겨내면 좋겠습니다. 이제 내일이면요, 개구리가 겨울잠에서 깨 나온다는 경칩인데요. 이제 본격적인 봄이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 농업기상 정보 어떤가요? 네, 올겨울은 예년에 비해 따뜻해서 꽃피는 시기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눈비 오는 기간이 많아서 일조 시간이 예년보다 부족해 시설 재배 농가에서 어려움을 겪는다는 얘기도 있어 걱정이 앞서는데요. 이번 주도 오늘부터 차차 흐려져 내일은 전국 곳곳에 비 소식이 예보되어 있고요. 대체로 흐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기온은 아침 영하 4도에서 8도, 낮 기온은 6도에서 15도로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 네, 농촌 지역은 점점 더 바빠질 것 같은데요. 이번 주 농가에서 실천해야 할 주요 농작업 정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벼농사인데요. 어떤 준비해야 할까요? 네, 아직까지 벼종자를 확보하지 못한 농가에서는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서 밥살용을 비롯한 유생미, 향미, 찰벼, 사료용벼 등을 3월 6일 9시부터 온라인을 통해서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을 계획입니다. 네. 온라인을 통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세한 사항은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벼종자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필요하면 정확하게 3월 6일 9시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밭작물 재배 농가에서 신경 써야 할 농작업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감자 봄 재배를 위해서는 감자의 상광 싹 틔우기를 아주 심기 예정일을 역산해서 20 내지 30일 전에 해주셔야 하는데요. 상광 싹 틔우기는 15 내지 20도씨의 온도와 습도 80 내지 85%를 유지해줘야 하고요. 30 내지 50%의 차광망을 설치한 온실이나 하우스에서 실시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역별로 시기에 맞춰 실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콩과 팥의 정부 보급종 종자에 시도 단위 신청 기간이 3월 17일까지입니다. 국립종자원에 알아보시고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또 고추 재배 농가에서 육묘 중인 고추묘도 각별한 관리가 필요한 시기라고요. 네, 지역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대체로 육묘 중인 고추는 본잎이 3, 4회 정도 나와서 묘가 왕성하게 커가는 단계일 것 같은데요. 네. 이 시기에는 균형적인 생육이 될 수 있도록 광합성을 촉진해주고 양분 전류도 잘 일어나도록 관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보온 위주로 관리를 하다 보면 고온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환기 관리에도 신경을 써주셔야겠습니다. 네, 고추묘 관리 잘 하셔서 튼튼한 묘종 생산하시기 바라겠고요.
또 요즘 제철인 딸기 재배할 때 주의할 사항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요즘 딸기가 제철인데요. 네. 딸기 재배할 때는 온도 관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주간 온도는 25도씨 내외를 유지하고 야간 온도는 5 내지 6도씨가 유지되도록 관리를 해주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온도가 너무 높아지게 되면 물러질 수가 있고 신맛도 증가하기 때문에 충분한 영양관리와 함께 적절한 환기도 필요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농작업 정보 잘 들었습니다. 농촌진흥청 대변인실의 정병진 농촌지도관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의료 서비스와 질병에 대한 다양한 이슈와 정보 살펴보겠습니다. 약이 되는 건강의료 처방전 시간. 오늘은 이 미세 플라스틱의 위협에 대한 얘기를 준비해 오셨다고 합니다. 박한슬 약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 주제가 독특하네요. 미세 플라스틱이고 이게 물속에 녹아 있어서 나도 모르게 먹는다는 얘기. 다들 들어보셨나요? 전 처음인데. 네. 걱정이네요. 예. 그래서 이제 아마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고 아직 생소하신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마침 이제 관련된 연구가 하나 나와가지고 소개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이제 오늘은 이런 주제를 준비해봤고요. 네. 이제 미세 플라스틱이라는 거는 이제 영어로는 마이크로 플라스틱이라고 하는데 크기가 5mm보다 작은 그런 알갱이들 말하는데 5mm는 생각보다 크죠. 그러니까요. 그 눈에 보일 것 같은데. 네네.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100원짜리 동전 두께가 1mm 정도 되는데 5mm면 사실 동전 5개니까 꽤 큰데 그러니까요. 사실은 이게 원래는 해양에 이제 플라스틱 쓰레기 연구를 하다가 이런 작은 쓰레기들도 있다. 요런 걸 하다가 나온 거지 사실 인체에 적용하는 거는 이제 1mm보다 작은 나노 플라스틱이라고 따로 또 구분을 해요. 어쨌든 5mm보다 작은 이런 것들을 이제 미세 플라스틱이라고 하는데 이게 우리가 지금 얼마나 먹냐 이거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연구에 따르면요. 이제 1년에 섭취하는 미세 플라스틱이 개수로는 한 10만 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엄청 먹고 있었네요. 네, 알갱이를 우리가 10만 개나 이제 1년에 10만 개 정도를 먹고 있는 거고 이제 무게로 따지면 일주일에 한 5g 정도는 먹는다고 해요. 그런데 이게 1년으로 따져보면은 이제 스테이크 한 덩이. 보통 250g이라고 스테이크 한 덩이 먹으면 그 정도를 우리가 플라스틱을 나도 모르게 먹고 있는 이런 상황인 거죠. 먹을 게 많은데 왜 굳이 그걸 먹고 있었을까요? 네, 이런 거를 이제 사실은 잘 모르고 있다가 이제 점점 알게 되면서 이거 좀 문제다 이래가지고 지금은 이제 몇 년 전부터는 이제 세계 보건기구인 WHO에서도 미세 플라스틱이 인류한테 좀 위험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경고를 하고 보고서를 내는 뭐 이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야, 저도 근데 바다를 굉장히 좋아하고 다이빙을 하는 사람이어서 이 해양 플라스틱 오염이 심각하다는 거는 그냥 눈으로 봅니다. 들어가면 있어요. 어디 예쁜 바다가도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먹는 양이 소고기 한 덩어리, 스테이크 한 덩어리라고 하니까 전 좀 끔찍한데 이게 그러면 미세 플라스틱의 실제 오염 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봐야 하는 걸까요? 이게 사실은 아직도 잘 모른다는 게 더 문제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보통 해양에 플라스틱 문제가 있다, 쓰레기 문제가 많다라고 하면은 왜 그 거북이들이 코에 빨대 막 이런 거나 뭐 폐 그물 이런 게 문제다라고 하는데 이게 미세 플라스틱의 경우는 한 2004년을 이제 연구가 제대로 좀 된 기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작은 플라스틱 쓰레기도 있다 이렇게 그냥 해서 이게 정말 문제가 심각구나 이렇게 좀 이슈화가 됐던 건데 근데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본 거예요. 우리가 바닷물은 사실은 강물이 흘러서 가잖아요. 그렇죠. 그럼 민물에도 혹시 미세 플라스틱이 있는 게 아닐까? 그래서 연구를 해보니까 있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2013년경에 이제 미국에서 이제 오데오라고 하죠. 굉장히 큰 민물 호수 거기를 연구를 해보니 거기서도 대규모 미세 플라스틱 발견이 된 거예요, 실제로. 그런데 호수 전체로 봐도 있는 거지만 이게 도시나 이쪽에서 들어가는 이제 호수로 들어가는 그 도시 인근 지역의 미세 플라스틱 오염이 굉장히 심각하더라. 그럼 이제 바다에서는 사실 뭐 바다에 그냥 환경 오염이구나 했는데 우리가 먹는 물에도 있다고? 이러면 좀 문제다. 네, 그렇죠. 네, 근데 그런 거를 더 조사를 하다 보니까 무슨 북극 얼음 속에도 있고
네. 어떻게 된 거죠 이게? 그게 사실 이상하잖아요. 예. 북극 얼음속에 돼 있고 무슨 뭐 아무런 산업 시설에 이런 게 없는 외딴 섬에 있는 뭐 그런 데도 있고 호수에도 있고 이러니까. 그럼 원래 있는 건가? 그렇죠.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이게 공기 중에도 떠다니더라는 거예요. 미세 플라스틱 입자가. 그러니까 이게 전 지구를 타고 이제 모든 곳을 다 도는. 그러니까 정말 안전지대가 없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원래 이해해야 되는 게 원래는 없는 거였는데 맞습니다. 이게 생겨서 지금 그렇다는 거죠. 그렇죠. 환경오염이 생기면서 전 세계 다 모든 곳에 퍼지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럼 이게 어디서 나오는 거냐? 그러면 이제 1차적으로는 우리가 원래도 작은 이런 플라스틱 알갱이를 만듭니다. 필요에 따라서. 네. 이제 제일 대표적인 게 우리 치약 중에 어떤 거 보면 이제 알갱이 들어있는 게 있죠. 네, 그렇죠. 그런 것도 사실은 작게 가공한 플라스틱인 경우가 많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세안할 때 쓰는 이제 클렌징 폼 그 중에서 알갱이 있는 거 있죠. 예. 그런 것도 이제 미세 플라스틱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이런 거는 되게 소수겠죠. 진짜 많은 거는 플라스틱 쓰레기들이 조금씩 마모가 되면서 이제 알갱이가 나오는 거예요. 사실 플라스틱이 썩지는 않지만 우리가 뭐 바다에도 보면은 돌이 깎여서 모래가 되는 것처럼 그쵸. 플라스틱도 썩지는 않더라도 그렇게 갈려서 작은 알갱이가 생기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제 플라스틱 오염이 많은 선진국도 그렇지만 이제 이런 걸 제조하는 개발도상국도 그렇고 정말 이제 모든 곳에 다 이렇게 피해를 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아마 청취자분들 이게 제일 궁금하실 거예요. 오케이, 알겠어. 그러면 그 위험한 건가? 왜냐하면 막 우리 일상에 지금 쫙 있는 거잖아요. 이미 존재하고 있고 우리가 막 먹기도 하고 이런 건데 심지어 이제 스테이크 한 덩어리 1년에 먹는 양인데 이거 괜찮나? 위험하지 않나? 이 생각 들 거거든요. 어떻습니까? 이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 거는 그 환경이 있다? 뭐 이건 그럴 수 있다라고 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이걸 어느 경로로 섭취를 하게 되느냐 이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해양 연구를 하다 보니 해산물에 이런 게 포함되어 있다. 이런 거에 처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바다에도 왜 수은 같은 것도 왜 대형 어류를 먹을수록 더 많이 섭취하게 되고 이런 중금속도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 바다에 사는 생물들도 나도 모르게 미세 플라스틱을 계속 먹다 보니 우리가 그걸 먹었을 때 더 심한 거 아니겠느냐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아까 강물에도 다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우리는 물을 계속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물을 먹을 때도 당연히 하니까 뭔가 해산물만 안 먹으면 된다 이런 식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그 물을 써서 우리가 다른 동물들을 기르고 고기를 먹죠. 이러면 또 미세 플라스틱이 이렇게도 들어올 수가 있는 거고 식물도 재배할 때 그렇게 하고 하니까 이게 피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먹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 이게 중요한 그게 건데 제일 궁금한 거죠. 아직은 좀 연구 단계이긴 하지만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 조그만 입자가 몸에 막 들어오니까 염증 반응이 좀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면역적으로 좀 과민 반응이 생긴다. 그건 안 좋은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면 이제 아토피나 이런 것들도 좀 영향이 이런 데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혈관 벽에 이렇게 들러붙으면 이게 약간 염증을 또 일으켜가지고 동맥경화증 같은 거를 만드는데 또 기여를 한다.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거를 우리가 또 먹다 보니까 장 속에도 좋은 미생물, 유익한 미생물들이 살잖아요. 근데 이런 미생물들이 플라스틱을 먹고 약간 안 좋아질 수가 있다. 정말 다방면에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데 사실은 이게 플라스틱 자체가 엄청 나쁘다라기보다는 조그만 입자라는 게 문제인 거예요. 너무 침투를 잘하니까 미세먼지랑 비슷한 거죠. 오늘도 미세먼지 나쁜데 그런 비슷하게. 근데 듣다 보니까 좋은 게 하나도 없고 다 나쁘잖아요. 온몸에. 그러면 이거 모르겠어요. 좀 빨리 치료법을 만들거나 대책을 좀 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저도 참 그랬으면 좋겠는데요. 이게 가장 큰 문제는 아직도 미세 플라스틱이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막 나쁜 얘기 실컷 했는데 그럼 모른다는 건 무슨 소리냐 이렇게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설명해드리면 좀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고기 탄 거 먹으면 안 걸린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많이 들었죠. 근데 이게 사실 내가 탄 고기 한 잔 딱 먹으면 갑자기 안 걸린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참 친구들이랑 하던 걸 하시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저도 항상 하던 거라. 근데 이제 그러니까 결국은 이걸 얼마나 먹느냐가 중요한 건데 우리가 그러면 이게 얼마나 먹어야 되는지 한지를 확인하려면 오래 관찰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아까 설명드렸듯이 미세 플라스틱을 이제 존재 자체를 인식한 게 한 2004년쯤부터니까 아직은 얼마 안 된 거예요. 20년밖에 안 된 거니까 그럼 20년이면 충분히 연구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이제 담배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요. 예전엔 담배 해로운지 잘 몰랐잖아요. 그러니까요. 막 가끔 오래된 비행기 타면은 재떨이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 아직도. 저도 어릴 때 버스 같은 거 탔던 거 기억하면 시내버스에서 담배 피고 교실에서 선생님 담배 피고 약간 이런 게 진짜요? 네, 저도 기억이 나거든요. 90년대생 초반이니까. 이상하네. 네. 왜 80년대생 초반인 저는 그런 담임 선생님을 못 만났나 보다 저는. 예. 좋은 곳을 다니셨군요. 예. 근데 이제 그걸 담배의 경우는 이제 1930년대 즈음에 처음으로 담배가 좀 위험한 거 아니야? 이런 거를 이제 과학자들이 인식을 한 거죠. 그러면 실제로 담배는 폐암 위험을 높입니다. 땅땅땅 나온 거는 이제 60년대 가서야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30년 걸려요. 그걸 관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 거니까 우리 미세 플라스틱의 경우도 이제 2004년에 처음 됐으니 적어도 한 30년 정도는 지난 다음에야 이게 관찰을 해보니 미세 플라스틱을 많이 섭취한 사람들이 이런 영향을 받더라. 이런 거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거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최대한 좀 피하고 이제 미세 플라스틱 자체가 덜 나오게 만드는 게 중요하고요. 덜 나오게. 아까는 제가 이제 그냥 먹으면 뭐 염증이 생기고 이런 것만 얘기를 드렸는데 사실 진짜 위험한 거는 이게 나중에 자녀들한테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임신했을 때 이럴 때 이제 자궁내나 태반 이런 데서는 이런 걸 잘 걸러줘야 되는 거잖아요. 위험한 독성 물질 같은 것들을. 근데 연구를 해보니 그 안에서도 미세 플라스틱이 발견이 되고 이게 막을 수 있나요? 태아의 발달이나 이런 데도 좀 영향을 미친다. 아니면 특히 아주 어린 영아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게 또 환경 호르몬 성분이 좀 뭐 녹아날 수도 있기 때문에요. 참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서 이걸 일단은 좀 줄이고 피하는 거를 피할 수 있는 한 최대한 피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말씀 듣다 보니까 역시 방법은 딱 하나네요. 덜 나오게. 그렇지 않을까요? 미세 플라스틱이 덜 나오게 맞습니다. 해야 되는데 어떻게 좀 좋은 방법이 있을까 모르겠어요. 이게 사실은 좀 당연한 얘기긴 하지만요. 이제 플라스틱 사용 자체를 많이 줄이는 게 중요하죠. 그렇겠죠. 이제 뭐 치약이나 클렌징 폼에 있는 그런 알갱이는 진짜 소수인 거고 일회용 플라스틱이 마모돼서 나오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제 환경운동 하시는 그런 분들한테 들어보면요. 이제 플라스틱 좀 줄이자 이런 운동이 한동안 되게 활발했잖아요. 일회용 줄이자. 그런데 이게 코로나를 겪으면서 너무 절망을 많이 하셨대요. 그 운동가들이. 네, 그때 배달이 너무 늘면서. 그렇죠. 근데 사실은 그때 코로나 상황을 생각하면은 이제 방역이 중요하고 이러니까 하는데 이제는 그게 좀 지났으니 좀 배달도 줄여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생수 이런 것도 좀 덜 마시고 이제 우리가 직접 그냥 플라스틱을 어떻게든 줄이는 노력이 필요한데. 사실은 그 개인이 이렇게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환경오염 규제를 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필요하죠. 예전에는 사실 매연도 그냥 굴뚝으로 내보내고 폐수도 그냥 버리고 했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이것도 매연도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하고 폐수도 무조건 정화하는 것처럼 이제는 이제 미세 플라스틱도 그런 기준 중에 하나로 잡아서 좀 걸러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요거 말고도 제가 이제 오늘 주제한 이 주제를 준비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일상에서 미세 플라스틱 섭취량을 줄일 수 있는 매우 간단한 방법. 네, 그게 해외 학술지 발표가 됐습니다. 중국 쪽 학술지인데요. 물을 끓여 먹기만 해도 미세 플라스틱 섭취량을 좀 줄일 수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끓이면은? 이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어릴 때 막 물 끓여 드시고 이런 분들은 기억하시는 게 그러면 물때가 많이 끼죠 주전자에. 그렇게 물때가 끼는 성분이 이제 탄산칼슘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물 속에 있다가 물을 끓이면 이제 알갱이가 만들어지는 이런 식으로 되는 건데 이게 중국에서 연구를 해보니 이제 물을 끓이는 이제 탄산칼슘 알갱이가 생기는 과정에서 얘들이 미세 플라스틱이랑 결합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같이 결합해서 미세 플라스틱과 함께 깔아앉는 이런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물을 팔팔 끓여준 다음에 이거를 필터 같은 걸 한번 걸러주면 미세 플라스틱이 거의 100% 제거가 되더라. 거의 100%? 네. 그런데 집에서 이렇게 해먹기는 좀 어려운 거고 나중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기술을 응용해서 좀 고성능 정수기들이 나오지 않을까. 한번 끓여서 필터해주면 이제 정말 미세 플라스틱 없는 깨끗한 물이 나오는 이런 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집에서도 한번 끓여 드시면 그나마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이 정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생각을 했으니까 이제 조금씩 실천을 하는 거를 좀 더 고려를 해야겠습니다. 오늘 건강의료 처방전 시간
미세 플라스틱으로 인한 건강 문제에 대한 이야기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박한슬 약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쾌한 하루의 시작.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또 하나의 세상 IT 시간입니다. 오늘은 통신의 미래 5G를 넘어 6G를 바라본 MWC 행사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히든브레인 연구소의 송태민 소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지난 1월에 세계 최대 가전쇼라고 하는 CES 소식 전해주신 거 기억하거든요. 네. 이번에는 MWC 소식을 준비하셨는데 저는 왜 입에 안 붙죠? MWC가 뭘까요? 네, 사실 뭐 IT 쪽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너무 잘 아는 행사인데요. CES를 비롯해서 IFA도 혹시 아시나요? 아니요. 이것도 이제 가전 박람회라고 하는데 네. 세계 3대 이제 IT 이제 박람회가 CES, 이파라는 거, 그다음에 이번에 말씀드린 MWC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MWC는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의 약자예요. 한마디로 이제 모바일이나 이런 통신 쪽에 중심으로 하는 박람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네. 이거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행사입니다. 일단은 이 행사의 키노트가 누가 얘기를 했냐를 보면은 이 행사가 어떤 느낌이구나. 그러니까 일단 키노트라는 게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뭐 그 행사를 주최한 기조연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나와서 그냥 딱 오버롤로 전체로 그냥 쫙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이 행사가 이제 어떤 의미, 어떤 이제 의도인지 알아낼 수 있는 거는 제일 처음에 하는 이 키노트 행사를 보게 되면은 이번 행사 자체가 이게 중심인 것 같다라고 느낌이 와요. 근데 이번에 키노트 스피커를 했던 사람은 이제 딥마인드라고 혹시 아시나요? 오, 예, 들어봤죠. 맞아요. 이게 이제 알파고 만든 회사. 예. 네, 알파고 만든 회사의 딥마인드 이제 창업자 겸 최고 경영자인 이제 데미스 허사비스가 이제 얘기를 했어요. 네. 일단 그가 얘기했던 것들을 보게 되면은 인공지능이 바둑을 이제 점령하는데 다들 이제 10년이 걸릴 거다라고 했지만 훨씬 더 짧은 시간에 이제 알파고가 이를 이제 앞당겼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인공지능 디바이스들도 이 통신 사업자가 이번에 진짜 어마어마한 기회가 될 것이다. 안 그러면은 통신사들은 단순하게 이제 통신만 하는 회사가 될 거기 때문에 이번에 인공지능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또 하게 됐습니다. 그게 이제 핵심 테마였다는 거예요? 아니죠. 이거는 아니요? 이제 키노트일 뿐인 거고요. 예. 핵심 테마 같은 경우는 일단은 슬로건이 또 이제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MWC 슬로건이 미래가 먼저다라는 이제 슬로건으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됐었고요. 미래가 먼저다. 네. 단연 이제 주인공은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인공지능이 아무래도 좀 이제 강한 부분이었고, 근데 이번에는 통신 관련 기업들이 이제 주축된 행사다 보니까 이런 회사들도 전부 다 인공지능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부분이 있다 보니 지금 이 시점에서 통신사들이 대응을 자칫 못한다라고 하면은 사실 통신사들은 통신망만 제공을 하고 돈은 전부 다 빅테크 기업들, 뭐 구글이라든지 이런 서비스 기업이라든지 이런 데들이 전부 다 돈을 더 벌어갈 수 있기 때문에 통신사들이 아무래도 이제 더 머리를 반짝하고서 이제 집중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되는 게 지금 한마디로 인공지능이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지만 더 발전할 건데 통신사 입장에서 거기에 대응을 못하면 완전 한마디로 이렇게 후퇴된다는 거죠. 밀린다는 거죠. 한마디로 통신만 제공하면은 자기네들은 의미가 없는 거고 거기다가 인공지능을 자신의 서비스로 하나 붙여야지만 통신사들도 더 커질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제 핵심 테마 자체가 인공지능이 가장 컸고요. 사실 이것뿐만 아니라 뭐 5.5G, 6G, 5.5G요. 6G, 그다음에 IoT, 그다음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등이 있었으나 어쨌든 중요한 거는 통신 기술이 대부분 중심이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로 이제 좀 내용이 흘러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국내 통신사 같은 경우도 뭐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도 전부 다 나왔어요. 전부 다 이제 매장이 아니죠. 부스로 나오게 돼가지고서 이들이 이제 다 같이 이제 AI 기술을 활용해서 하겠다라고 하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도 한계가 있겠죠. 그래서 통신사들이 서로 합쳤습니다. 또 합쳤어요. 합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뭐 SK텔레콤 같은 경우도 이번에 MWC에서 뭐 도이치텔레콤, EN그룹, 뭐 싱텔그룹 이런 기업들이 있어요. 각 국가마다에도 또 유명한 그 통신사들이 있겠죠. 그렇겠죠. 이 통신사들이 전부 다 가입자를 합했더니 약 13억 명
13억? 어이구, 예. 그래서 13억 명을 가진 이런 회사들의 합작법인이 또 새로 이제 탄생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AI가 굉장히 중요하겠구나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면은 통신사가 AI를 서비스 하나 만든다면은 우리나라만 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다 퍼뜨릴 수 있는 하나의 이제 기회가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속상하네요, 한편으로는. 네. 왜 5G도 잘 안 되고 있는데 5.5G, 6G 막 이런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네. 연합하면 뭐 합니까? 예. 네, 사실 이제 5G도 마찬가지고 네. 5.5G 그러니까 5.5는 말하기 좀 힘들어서 그냥 5.5G라고 할게요. 예. 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사실 개인 일반적인 사람들을 위한 거라기보다는 산업을 위한 이런 통신망이라고 보시면 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MWC에서 발표했던 이 5.5G 같은 경우는 기존의 5G가 굉장히 빠르다고 했지만은 네. 그것보다도 또 10배가 더 빠르대요. 뭐 개인까지는 모르겠지만은 네네. 그렇다 보니까 기업이나 산업용에서는 좀 더 이제 좋을 거다. 또 어떤 게 더 좋냐라고 하면은 뭐 지연성이 최소화되는 거고 불안정성도 역시 최소화되고 데이터 손실 같은 경우도 다 최소화돼서 기존보다는 훨씬 더 빠를 거다라는 건데 대표적으로 빨라서 좋은 것들은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IoT. 네, 사물 인터넷이라고 하죠. 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많아지다 보니까 앞으로는 지금은 이제 뭐 음성으로 형광등을 켜 이게 신기한 세상은 아니잖아요. 그만큼 사물 인터넷이 일반적인 서비스로 많이 들어왔다는 건데 앞으로는 전 세계적으로 막 1,000억 개 이상이 사물이 서로 연결이 될 거다. 네, 이 정도로 되는데 이게 5.5G 이상에서는 이제 가능하다라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운전하고 교통 상황에서도 만약에 5.5G 이상이 나온다면은 어떻게 변할까? 현재 중국 상하이에서 적용이 돼서 이 5.5G가 쓰고 있다라고 해요. 오, 이미요. 네, 이미 쓰고 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한마디로 자율주행 쪽에서 큰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운전이나 교통 쪽에서도 교통 관리가 약 30% 정도 효율성이 향상되었고 사람들도 일반 출근 퇴근할 때 통근버스 같은 경우도 20% 정도 시간이 훨씬 더 단축됐다고 합니다. 통근버스가 20%가 단축이 되는 거예요? 네. 이게 통신이 좋아지면? 그죠. 왜냐하면은 이게 사람이 그냥 운전하는 버스가 아니라 이미 중국에서는 자율주행이 시행이 돼 있기 때문에. 와, 버스가요? 그죠. 물론 이제 한국에서도 지금 이제 시범으로 하고 있긴 하지만은 중국은 좀 더 빠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체 어떤 나라일까요? 그러니까 다른 차들하고의 통신도 있고, 그다음에 각종 신호등하고의 통신도 전부 다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다 보니까 이제 통신이 빠르면 빠를수록 아무래도 지체돼 있는 시간이 줄어드니까 훨씬 더 이제 효율적으로 시간이 돌아가겠죠. 야, 기가 막히네요. 네, 그럼 혹시 6G는 뭔지 아세요? 아니요, 6G는 어쨌든 5.5G는 언뜻 생각할 때 네네. 그거보다 더 빠른 건데 어떻게 적용되지? 약간 네네. 네. 맞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빠르긴 한데 6G는 위성 통신이 결합된 거예요. 위성. 그렇다 보니까 자 우리는 전국망입니다가 아니라 전 세계망입니다. 근데 그게 어떤 이익이 있는 거예요, 소비자한테? 일단은 위성 통신이다 보니까 뭐 전 세계 어디를 가나 다 통신을 쓸 수가 있는 거죠. 바다의 바다 한가운데서도 통신이 되는 거고. 그게 진짜 된다고요? 네네.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좋을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거는 역시나 중국에서 작년에 이미 일반 개인한테도 시작했어요. 그래요? 네. 그렇다 보니까 비행기 안에서도 전화를 하는 거죠. 네. 근데 이런 것들은 싫어하겠지만 굉장한 기술이긴 하네요. 네. 근데 이게 내년쯤에는 6G가 이제 표준화가 될 예정에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이제 통신사들이 자신의 회사의 기술이 표준화가 되면은 모든 국가들이 우리 걸 쓸 거니까. 네네. 그래서 이 경쟁이 또 치열해진다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약간 궁금한 게요. 그 CES에서 인공지능으로 시작해서 인공지능으로 끝났다는 소식 전해주셨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이제 이번에 MWC는 모바일 중심 행사인데 지금 말씀해주신 것들이 다 뭐랄까요? 인공지능이랑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죠. 아, 그래요? 네. 일단은 사실 인공지능이 완전 필수가 됐는데요. 그러니까 사실 와닿지가 않아요. 이게 만약에 통신이랑 인공지능이 결합돼서 뭐가 좋다는 거지? 그죠. 이게 뭐 개인한테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산업적으로 넘어가면은 좀 다를 것 같은데 크게 한 4가지 정도로 구분을 해볼게요. 이제 통신사 같은 경우는 당연히 뭐 네트워크라든지 그다음에 고객이나 이런 시장성, 그다음에 비용에 대한 거, 마지막으로는 또 인재 부분까지 얘기가 될 것 같은데 회사 위주잖아요. 그죠. 그죠. 회사 위주인데 어쨌든 인공지능이 다 도입되면은 통신사들은 돈이 절약된다는 게 큰
네,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네트워크 같은 경우도 인공지능 들어간다면은 운영 자동화가 되고요. 그다음에 고객 충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뭐 새로운 아이디어나 이런 맞춤형 아이디어 같은 경우도 역시 이제 생성형 인공지능한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고, 네, 운영 자동화가 되면은 당연히 효율성이 향상되고 자연스럽게 비용이 낮추게 되잖아요. 그다음에 현재 인재가 부족한 것도 되게 이제 큰 문제인데 인재도 인공지능 대체되는 거죠. 안 돼. 사실 마지막에 제일 무서운 부분이긴 한데 아무래도 이런 개인도 개인이지만은 각종 산업에 큰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이제 공장 돌리는 게 단순 인공지능만으로는 안 되다 보니까 빠른 통신이 앞으로는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의 통신사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들도 전부 다 통신이 빨라야지만 도움이 되잖아요. 그래서 각 분야마다 통신이 붙었을 때는 어떻게 인공지능이 도움될 수 있나, 이거를 다른 빅테크 기업이 준비하는 것보다는 통신사가 먼저 준비를 해야지 자신들의 미래 먹거리가 되겠죠. 네. 근데 제가 항상 느끼는 건데 매주 월요일마다 소장님 나오면 드는 생각이 뭔 줄 아세요? 도대체 사람은 필요할까? 미래에. 아니 왜냐하면 통신 기술이 안 좋아야 사람이 필요한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렇잖아요. 옛날에는 통신이 사람 대 사람 간 이렇게 우리가 직접 걸어가서 주고 이랬는데 자꾸 이렇게 빨라지고 그 심지어 이제 인공지능도 껴들고 이런다니까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중엔 이게 사실 사람을 위한 기술이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근데 사람이 필요 없어지고 또 기업들도 사람이 하는 건데 기업은 사람을 신경 안 쓰고 우린 뭐지? 갑자기 무서워지긴 하는 것 같아요. 무서워요, 진짜로. 네. 근데 또 이걸 안 물어볼 수는 없습니다. 혹시 이번에 왜냐하면 저도 궁금한 사람이니까요. 새롭게 발표된 새로운 IT 기기들 있나요? 네, 스마트폰이나? 사실 MWC가 한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게 이 새로운 스마트폰 발표였어요. 원래 과거에는 새로운 스마트폰이 발표한다. 그럼 MWC에서 이제 짠 하는 게 되게 많았거든요. 안 해요, 근데 이제. 네, 한동안 안 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볼 게 좀 있었습니다. 약간 특이한 것들이 있었는데 물론 뭐 삼성전자의 갤럭시 S24도 있었지만은 그건 사실 이번에 공개한 게 아니라 사실 CES 기간 중에 이제 자신들이 따로 공개를 했었죠. 근데 이거 말고 더 신기했던 것들이 예를 들어 뭐 중국의 회사인 아너라는 회사가 있는데 여기에서 만든 것들은 근데 또 여기서도 중국이 나오나요? 일단 중국 회사가 되게 많아요. 최고네요. 네, 우리가 거의 들어본 거는 샤오미 정도밖에 없는데 그거 말고도 엄청난 거대한 기업들이 사실 되게 많습니다. 이 아너라는 회사도 마찬가지고요. 여기서 나왔던 것 같은 경우는 이제 시선으로 눈을 추적해서 전화를 걸거나 메시지를 보내거나 이런 것들이 가능한 거죠. 뭐 이렇게 안경을 끼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스마트폰을 들고서 내가 눈을 쳐다보면은 그 화면에 따라서 내 눈을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신기하다라고. 어떻게 된다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이제. 그래서 내가 눈만 쳐다보고 있으면은 누구나 손쉽게 이제 스마트폰을 이용할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기도 하고요. 그거 말고 또 이제 뭐 샤오미에서도 이번에 나왔었는데 생성형 인공지능을 부착해서 이제 실시간 통역 기능 이런 것들도 이제 같이 나오게 되고 이제 언어는 제가 볼 때 한 향후 몇 년 안에 정복이 될 것 같기도 해요. 맞아요. 그다음에 또 재미난 거는 카멜레온 스마트폰이 나왔는데 스마트폰 뒤에 컬러가 대부분 이제 뭐 빨간색 살 거야, 뭐 검은색 살 거야, 이러잖아요. 근데 얘가 색깔이 바뀌어요. 그래서 그것도 의미가 없어지네요 이제. 이 잉크라고 해 전자잉크를 넣었는데 이게 요즘 칼라도 되거든요. 예전에 흑백만 되는데 그래서 이제 핸드폰 컬러도 이제 마음대로 바꿀 수가 있다라는 것도 있고요. 기가 막히네. 이것뿐만 아니라 또 재미난 것도 하나 설명드리면은 티모바일이라는 미국 회사에서 나온 인공지능 폰이 있어요. 이제 앱을 키는 게 아니라 말로만 제어하는 폰입니다. 즉 예를 들어서 콩 앱에서 KBS 1라디오 틀어줘 말하면 자동으로 내가 앱을 클릭해서 키는 게 아니라 알아서 앱을 켜서 그거를 실행시켜 주는 거예요. 그건 진짜 편하겠네요. 네, 마지막으로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특이했던 거는 노트북도 있는데 노트북도 나왔어요. 통신 이런 박람회에서. 뭐 요즘 노트북은 통신도 돼요. 유심 카드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기에는 투명 디스플레이 노트북이 들어갔습니다. 이게 상상이 안 돼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하시는지. 모니터 자체가 그냥 투명한 거예요. 앞뒤로 그냥 손이 보이는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이런 투명한 노트북도 새롭게 발표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기술의 향연이었네요. 또 하나의 세상 IT 시간, 정말 그야말로 또 하나의 세상을 지금 얘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히든 브레인 연구소의 송태민 소장님과 MWC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퀴즈의 정답은 바지락이었습니다. 927 하나님 정답은 바지락. 바지락 칼국수 최고죠.
어제 전국 노래자랑에 오승환 아나운서님 나오시는 거 잘 봤고 너무 반가웠다고. 네, 제가 그것 때문에 나간 겁니다. 네, 우리 청취자분들 좋아하시라고, 즐기시라고. 아유, 갑자기 얼굴이 빨개지는데. 0992님, 매일 잘 듣고 있다고, 오늘 계약하는 교사라고 화이팅 외쳐주세요 하는데, 화이팅입니다. 같이 해주시죠. 화이팅. 네, 중복 당첨 명 확인 후에 당첨자 올려놓겠고요. 여러분 모두 오늘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여보, 올해 공익직불금 신청이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래요. 2월 1일부터 2월 29일까지는 지난해와 변동사항이 없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휴대폰으로 신청하도록 문자가 온다고 하네요. 안내 문자를 받지 못했거나 신청을 못했으면 어떡해요?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는 농지 소재지 읍면동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니 그때 신청하면 돼요.